안녕하세요. 건축가 이병엽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집이라는 주제인데 집이라는 물리적인 어떤 형체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집을 둘러싼 많은 가능성들, 그리고 가치, 그리고 나다운 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약 10년 전쯤 어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축가라는 직업과 집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워크숍의 결과물을 받아보고 제가 받았던 충격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이 이미 살고 있는 아파트 평면을 미래의 집이라고 그림을 그리면서 그곳에는 슈퍼카, 그리고 화려한 장식과 상품들로 가득한 집을 자신의 미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거의 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집이 갖고 있는 투자와 자산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이 그 가치들로만 평가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일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의구심을 갖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 건축가 아이엠 페이의 말 중에 건축은 시대의 거울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이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이 시점에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마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파트 공화국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파트의 시초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아파트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르꼬르비지에라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위대한 근대 건축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축물들과 심지어 하나의 도시를 자신의 손끝에서 창조해낼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쌓은 건축가입니다. 제가 그 건축가의 어떤 커리어에서 가장 흥미롭게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께 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지점은 그가 죽기 직전까지 살았던 마지막 집입니다. 까비뇽이라고 불리는 그 집인데요. 부와 명예를 원하는 만큼 모두 가졌던 그가 왜 이렇게 아주 자그마한 4평 남짓한 오두막집에서 10년 넘는 여생을 보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제가 해석한 이유는 그에게 더 이상 그런 부와 명예보다는 자신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아주 충실한 기능적인 집과 자기가 일생 동안 시기 질투했던 피카소의 작품 한 점과 그리고 자신의 취향이 담긴 아주 소소한 소재와 가구들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바다가 보이는 뷰만 있다면 충분히 충만한 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물과 정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만약 4평 남짓한 그런 최소의 집을 짓고 산다면 어떤 모습일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4평 정도 되는 이 공간에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사물 10가지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큰 욕조와 산과 하늘이 보이는 큰 창, 그리고 작업 테이블과 컴퓨터, 빔 프로젝터와 암체어, 인센스와 요가 매트, 김환기 선생님의 그림과 제임스 터렐의 작품, 딱 이 10가지만 있는 집이어도 저한테는 너무나 풍요로운 집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제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목욕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공간의 중앙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욕 공간이 배치되어져 있고, 그걸 중심으로 제가 좋아하는 뷰나 사물들을 놓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물들의 목록과 제가 이 집에 배치한 이 그림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제가 무엇을 추구하고 일상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나의 최소의 집에 둘 나에게 가치 있는 10가지 사물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추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아마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중학교 학생들과의 워크숍을 통해서 저는 충격을 받았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기회가 닿을 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집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유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깨달은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신의 공간과 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생각과 로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 집을 그리라고 하면은 자기 검열이 아주 강력하게 발동이 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 평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남의 집을 그리라고 하면은 자기 검열이 빠지니까 아주 창의적인 그림이 나오고 창의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그런 점을 발견해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자기 자신의 집을 그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집을 그려주는 그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젠이라는 분이 루페님의 집을 그려준 것인데요. 루페님은 숲속의 나무들로 둘러싸인 그런 집을 꿈꿨나 봅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수영장과 사우나 욕조와 같이 물이라는 어떤 자연을 또 표현을 해놓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집에서 무엇보다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원형으로 된 레이어가 여러 겹 겹쳐져 있으면서 자연과 실내의 안팎을 순환하는 이렇게 순환 동선이 만들어진다는 점과 이 원형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더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점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그 다음 집은 제가 정말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집인데요. 부제가 눕기의 기술이라는 집입니다. 이곳에 살 건축주 브루스님은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싫어하시는 분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파트너였던 벨님이 아주 재치 있게 집의 모양도 침대 모양으로 만들고 뿐만 아니라 실내에는 침대에 누워서 집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레일을 깔았더라고요. 정말 저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창의적인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집을 한번 볼까요? 이분의 결과물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집은 정말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방식으로 아주 적절하게 만든 뒤에 집보다는 이 주변에 둘러싸여져 있는 식재나 시설들에 훨씬 더 포커싱을 해서 집을 설계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재가 어느 마당 또는 어느 향을 향해서 심어지게 될지, 그리고 식재와 식재가 어떻게 관계 맺을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 따라서 집이라는 어떤 동일한 가치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방향성과 다양한 사고들을 이미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대한 그림과 이야기만으로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무척 흥미롭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개인의 가치관, 취향, 심지어 개인사까지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많은 것들을 공감하게 되고 긴밀한 유대감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는 피드백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집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들의 어떤 기능적이고 디자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이전에 이 가족이 이 집을 왜 짓는지 또는 이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공유하고 이해하는 자리를 먼저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은 가족이라서 오히려 가까워서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깊은 내용들이 꺼내지고 되게 다양한 가족들 간의 시선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 집이 갖고 있는 단순히 멋짐, 아름다움 보다는 그 밑에 깔려있는 이 집이 가져야 될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게 된 뒤에서야 저희는 디자인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나를 알아가고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을 딱 짓는다고 이 어떤 여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살다 보면 계속 어떤 거주지나 거처를 옮기게 되거나 아니면 사는 공간은 동일하더라도 이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든 바꾸게 될 텐데 그때마다의 어떤 결정과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는, 나를 알아가는 여정의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여러분 손에 직접적으로 잡힐 수 있는 실제로 그런 가치를 실현하고 그런 의지를 통해서 지어진 집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분들은 6년 전에 제게 집을 의뢰하신 반려견을 위해 집을 짓기로 마음먹은 부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집의 어떤 물리적인 설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집이 이분들의 미래에 어떤 가치를 선사했는지에 좀 더 포커싱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부는 집이 설계되는 과정과 지어지는 과정, 그리고 반려견인 하리라는 아이와 살아가는 일상의 정서적인 가치들을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통해서 이분들은 유기견 활동과 인보 활동을 시작하게 되시면서 자연스럽게 주택에 관심 있고 유기견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브랜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가족들만의 서사를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니 예기치 못한 기회와 크고 작은 성취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보았던 강연 중에 송기령 대표님이 강연에서 말씀하시길 사회는 점점 더 핵개인화되고 있고 각자 개인들이 브랜드가 되어야지 살아남는다는 말이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들이 브랜드가 된다는 말은 어찌 보면 너무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개인 또는 스몰 브랜드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이 나다움, 그리고 진정성, 그리고 지속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집만큼이나 이 세 가지를 충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매개체가 저는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측면에서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 또한 많은 클라이언트들의 집을 지어드리고 있었지만 정작 저희 가족은 단독주택 또는 마당 있는 집에서 어떤 일상을 영위하지 못하는 점이 너무 아쉬웠던 찰나에 이런 아이디어가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마당 있는 단독주택을 임대하고 1층에 저희 가족이 살면서 2층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스테이를 운영하면 어떨까? 그래서 서울방학이라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어머니에게도 작은 소일거리와 여행을 가지 않아도 외국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여행 온 기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였고, 그 결과 저희는 합리적인 어떤 금액 안에서 단독주택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전 세계의 수백 명의 친구들이 생기게 되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방학이라는 이런 작은 브랜드를 제 집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앞으로 제가 어떤 스테이 또는 좀 더 큰 어떤 숙소를 만들게 된다면 이 서울방학이라는 작은 브랜드가 큰 초석이 되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이라는 매체는 조금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에게 투자와 자산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를 찾아가는 여정과 같은 정서적인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집이라는 게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집이라는 게 저를 또 규정하기도 하고 저의 사고를 제한하기도 하고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물 하나 또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의미 있게 생각하는 행위 하나로부터 그 생각을 키워나가서 그런 것들이 공간이 되고 집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상과 어떤 가치는 무엇인지 집에 있어서 한 번쯤 모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당신의 집은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나요? 저는 미래의 당신의 집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